다시 한 번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현상, 심리적인 공포,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불안한 사건들이 얽힌 이야기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추적하면서 여러분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접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커다란 삿갓을 눌러쓴 채 흰 도포를 차려입고 손에는 대나무 직가니까지 척하니 싶은 꿀을 어디 이름 있는 산의 산시령이 잠시 마시를 나왔나 싶을 정도로 신비로웠다. 허나 그 면면을 가까이서 살펴보며 몇 날 며칠 밤이슬을 맞았는지 입은 옷은 꽤 찢어 입고 어디 냇가에서 눈곱이나 간신히 뗐나 싶은 얼굴엔 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게다가 왼쪽 눈두덩이에 가죽 안대를 턱하니 쓰고 있는 것을 보니 사연 많은 나그네구나 싶고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다. 삼삼오오 모여서 땅바닥에 그림나 그리며 놀던 아이들도 새로운 놀거리가도 생기냐 어른들의 귀를 따았다. 그는 머리에 쓴 삿갓을 벗어 이제 희끗해지기 시작하는 머리를 고이며 자신을 소개해야 이야기 찾아 전국 타이도 두루두루 해집고 다니는 이야기꾼 타가무기라 하오. 보다시피 눈이 한짝뿐이니 외눈박이야 불러지시오. 외눈박이 말고 외눈 매야 바까이니 그게 맞지 않겠어? 하는 자 꼴꼴 해남요 살이 절묘하는 하지야. 아이들도 키득거리며 따라웃었다. 내 뒤 일자리 한켠에 지금 배채울 곡기를 좀 청하고 싶은데 괜찮게 서있다. 마땅한 주막도 묵을 만한 숙소도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외지인 하나 먹여주고 재워줄 집이야 있었다. 얼핏 거칠어 보이는 인상의 외눈박이지만 그의 능청스러운 말솜씨덕이 믿음이 갔는지 넓은 집 채간에가 나서주었다. 마을이 좁은지라 돈 받을 만한 대접은 못해드리오. 평변찮은 잠자리에다가 찬밥에 나물 조각이라도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국물로 허기나 채우고 찬바람이나 피하시오. 외눈박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여 보였으나 거저 얻어먹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고인 이야기. 입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꾼이 맹립은 안 돼 말이오. 차원 그러하시면 내 재수가 있으니 그걸로 삭을 치르리다. 조솔팔도 다 뒤지고 다녀도 나 같은 이야기꾼은 없으니 미친을 장사는 아닐 거야. 채가가 외눈박을 안내하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무리지어 그 뒤를 따랐다. 가볍게 상을 차려진 채가 마누라가 다듬이질을 하는 동안 채가는 마을 잠정 며칠 아담 한켠에서 제 뒤를 꿍지라 아담 한가운데 평상에서 주림배를 채운 외눈박아가 물까지 서해를 들이친 뒤 숨을 고르고는 주변을 쓱 둘러보았다. 잘 먹었다. 아이들은 먼 발치에 무리지어 앉아서 외눈박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기다리고 있었다. 마실 나온 어르신이 다니신 발겸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계신 것까지 본 외눈박은 청중들이 썩 만족스러웠는지 목을 가다듬고는 아이들을 평성으로 불러들였다. 자, 이리를 가까이 와서 앉거라. 이제부터 이 외눈 아재가 세상 듣도 못할 지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오르르 무리와
평선 앞에 자리 잡은 아이들뿐 아니야. 새끼를 꼬던 채가와 청년들, 다듬이질을 하던 채가의 아내, 그리고 노인까지 외눈박이 닿은 이야기를 지어냈다. 너희들 까문북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네. 아이들은 처음 듣는다는 말을 저마다 웅물거렸다. 이야기 깨마 들었음직한 노인마저 깜북이란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욕이라 이 말이지.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에다 속말까지 쑥범쟁이 마냥 거무치치한 것이 힘만 떨어지면 어디서 기어 나와서는 쩌르죽거리면서 돌아다니거든. 장님인 주제에 귀가 어찌나 또 좋은지 침막 꼴딱 삼켜도 귀신같이 알아듣고 오도도도도 들려오지. 그리고 사람으로 확 잡아채서 도나를 혹하고 뽑아먹는데 그저 세상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지. 아이들은 침 한 번 꼴깍 삼키지 못하고 겁먹은 채 외눈박의 이야기를 들었다. 새끼 꼬돌 손이 느려진 것을 보니 채가와 청년들 역시 제법 깊이 있게 듣고 있는 모양이었다. 채가의 아내는 내심 무서운지 다듬이질 소리가 조금 빨라진 듯했다. 주변을 쓱 하고 둘러본 외눈박은 만족스러울 만치 뜸을 들이더니 다시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이 이야기네. 산 넘골 들질러 멀고 먼 마을에서 가져온 눈알 떼먹는 요괴 깜묵이 얘기한 이야기야. 어느새 아이들은 외눈박이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깜묵이는 원래 어릴 적부터 잘른말이 장님이었는데 자기는 낳는 약이락시고 아직 흙도 채 마르지 않은 부덤을 파헤쳐서 사람 누나를 뽑아먹었다더구만.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그이가 사는 집에 불을 놔버렸지. 사흘간 왈왈 타고 꺼진 그네 집에 가보니 글쎄 까맣게 타 죽었어야 할 그이 시체가 없는 거야. 요사마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역겹가루 하나 안 남기고 모조리 타버렸나 하고 말았지. 근데 얼마 안 가서 마을에 소문 하나가 점점 건져나갔어. 그게 밤만 되면 오마오이 새까맣게 탄 무언가가 돌아다닌다고 말이야. 요사스런 소리를 내면서 절뚝절뚝 따라와서면 누나를 확하고 뽑아먹던 그 애물. 사람들을 저마다 불타주본 장님이 모난을 품고 요괴가 돼서 돌아왔다고 수군거렸지. 어둠 따인 곳에 조용히 숨어있다가 발소리만 들리면 절뚝절뚝 쫓아가서는 누나를 싹 뽑아먹는 깜부기가 됐다고 말이야.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해만 떨어지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 그런데 그 마을 둘째가라며 서러울 정도로 혈기왕성하고 장난기 많은 꼬맹이 하나가 겁도 없이 깡보기를 보겠다고 나선 거지. 해가 지길 기다렸다가 가족들 전부 잠든 걸 본 후에 슬쩍 빠져나와서는 불빛 하나 없는 마을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그렇게 한참 동안 밤길을 빨빨거리고 있는데도 그놈의 깜묵이란 걸 보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또 어른들이 겁치려고 없는 걸 만들어냈구나
그렇게 촐촐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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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비틀거리면서 밟아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오금이 저려오고 가슴이 죄어와서 본능적으로 딱 알채버린 거야. 아, 깜보기가 나타났구나. 깜보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만 안 내면 된다. 어른들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 자리에 딱 멈춰서는 숨도 참고 꼼짝도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지에서 발소리랑 같이 비린내가 묻어나올 것 같은 음침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이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나오? 여기로 신문나? 간다. 눈알 조짝 다 여기 있는 거 안다. 저쪽, 저쪽, 저쪽. 소리는 가까워지면 돼. 3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깜보기 귀 들어가기 금방도 못 가고. 그냥 제발 지나가 주십사. 아무지 부처님 모르신 누구든 도와주십사. 그렇게 눈을 딱 감고 속으로 애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딱 하고 안 나는 거라. 가버렸구나. 그렇게 안심했지. 마침 참았던 숨도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통에 크게 숨을 내쉬면서 눈을 딱 떴는데 눈앞이 새까만 거야. 이게 뭔가 싶어서 멍청하게 보고 있어. 여기 있었네. 눈깔 두짝 다 여기 있었네. 머리는 다감한 것이 사망으로 뻗쳐서 산반이 되어 있고 눈꺼풀은 녹아 없어졌는지 뻥 뚫린 구멍 2개만 틱 하고 나와 있는 모양새에 손톱은 어찌나 긴지 주먹을 쥐면 제 손을 찌를 지경이었어. 그 모습이 말도 못하게 끔찍해서 나 살려 하고 크게 소리 내려 해도 입을 열어도 그 오물오물 거리기만 하지 무슨 소리가 튀어나오질 않았지. 그 와중에 깜부기는 웃으면서 그 지금 손톱을 들어 올리는 거야. 가져가야지. 새우로 뽑아 먹어야 야지지. 2개가 뽑아서 한 입에 꼴떡 쌍쳐야지. 그제야 막혀있던 소리가 터져 나와가지고 새끼돼지 마냥 소리 지르면서 다름질을 쳤는데 그 깜북이란 놈이 정빠야야지. 쩔뚝거리면서도 제 10걸음도 안 가서 애를 잡아다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어. 눈깔, 싱싱한 눈깔. 그리고는 그 진 손톱을 애 눈에 순식간에 하고 쑤셔 넣어서는 피가 절절 흐르는 눈가를 뽑아내버린 거야. 그리고 꼭 개암이라도 먹는 거야. 입안에 놓고 굴리는데
곰맹이면 아프고 무서워서 죽어라 소리를 지르겠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백폭부터 시작해서 온 힘을 다 끌어올려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횃불이며 나시며 곡괭이를 집어들고는 오르르 밖으로 쏟아져 나왔지. 누나를 신나게 불려먹던 감독이 그제야 아이를 놓아주고는 모두 구석으로 사라져갔어. 다만 곱기가 지니가 않았지. 키가 잘잘 흐른 한쪽 문을 부여잡고 꽁꽁 무는 아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지. 아무가 앉으라. 내가 지족한다. 돈 내가 뽑아먹는다. 기다려라. 그날 이후 도맹이는 저녁놀이 슬쩍 비치기만 해도 수다닥 들어와서면 밤이 채로 바뀌었지. 배가 뜰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수백 번 곱씹으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가끔씩 밖에서 쩔뚝이는 발소리와 축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지. 네가 뭔가 혼자 내또 덤지는다. 길고 내 또가 없는가.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저마다 옆에 동생 기의 혐아를 끌어안고는 덜덜거리면서 외눈박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채가와 청년들 그리고 채가의 아내까지 손이 완전히 멎어 있었다. 조용한 마당을 한동안 풀벌레 우는 소리로 채운 후에야 외눈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니 어째야겠어? 해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에 들어가야겠지. 혹여나 멀쩡거리면 외눈박은 아이들을 쭉 둘러보며 하나하나 전부 등을 마주친 뒤 벼랑과 남대를 걷어 뻥 뚫린 눈두덩이를 보여주며 오악하고 놀림질을 쳤다. 아이들은 제각기 다치러 온 비명을 질러대며 집으로 쏟아져 나가자 가만 한적스러운지 껄껄 웃어 보이기를 실어 놓았던 분을 그렸을 때요. 이 아이 공주야. 참 아이들 경기하고서 아이고. 다시 새끼꼬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채가가 웃음기 어린 얼굴로 말했다. 걱정 마시오. 가녀은 장난이니. 그보다 이제부터 말 안 듣고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애들이 답대만 되면 알아서 집에 들어올 터이니 수고가 좀 덜할 것이 왜다. 채가와 청년들은 과연 그렇군 하면서 외눈박이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주었다. 애들 때되면 집 찾아가려고 만든 이야기인가 보. 아직 기가 막히구만. 외눈박은 다소 착잡한 표정으로 안대를 쓰다듬으며 작게 대답했다. 내 놈은 잘 쳐도 없는 걸 만드는 이야기꾼은 아니여. 채가는 듣지 못했는지
다시금 새끼 꽂는데 열침하기 시작했다. 야, 야, 으아, 참, 공기가 맛있구만. 에? 야자. 삿갓을 눌러쓴 채 흰 도포를 휘날리며 마을로 들어선 사내가 맑은 물이 유유자적 흐르는 고즈넉한 풍경을 하나뿐인 눈에 담으며 감탄하고 있었다. 한쪽 눈에 안대를 차고 스스로를 외눈박이라 치마는 그 사내가 내뿜는 신비한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으나 그가 바라보고 있는 마을의 절경에 비할 바는 아닌 듯 보였다. 어찌야. 이리 물을 맑고 아픈 기죽는 곳은 또 오랜만일세. 외눈박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 뒷산에서 시작되어 마을 외곽을 휘감아 흐르는 맑기 맑은 시냇물을 감전하고는 천천히 물가로 다가왔다. 산의 청명한 기운으로 차갑게 식혀진 물에 발을 담그자 오랜 걸음으로 퉁퉁 부은 외눈박의 발을 기분 좋게 간지럽히며 피로를 풀어주었다. 자, 시원하구만. 한층 여유로워진 외눈박이 주변을 둘러보니 빨랫거리를 두들겨대는 안압들과 땀식치러 나온 청명물이 그리고 물장구 치는 아이들까지 이 맑은 물이 마을의 젖줄이나 다름없음이 확실해 보였다. 맑은 물. 물이라면 또 좋은 이야기가 있지. 외눈박은 자리에서 일어나 큼큼하고 목을 가다듬고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들리도록 소리쳤다. 자, 안녕하시오. 이야기 찾아 천국할 또 조르도르 해짓고 다니는 외눈박이라고 하오. 외눈박이 말고 외눈박. 내가 가까이니 그렇게 부르시오. 내 이야기꾼답게 이 물맑은 마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보자 하니 이따 해 지기 전 저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로 마실들을 나오시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동력분 지어주면 좋고 아쉬운 대로 먹을 거 조금 챙겨줬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성격이나 좀 치는 걸로도 충분하니 여기저기 입소문 좀 내어 사람들을 좀 모아주시오. 그럼 세상 듣보도 못한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게요. 마을에 별다른 주변거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외눈박의 말재수가 좋아서인지 잠시 후 버드나무 아래에는 제법 많은 이들이 외눈박을 가운데 두고 자리를 잡았다.
누군가가 지어질 술 한 대 접으로 목을 축인 외눈박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아우 맛있다. 그럼 시작을 먹다. 내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리 물 맑은 고을은 또 오랜만이요. 못해도 이 조선 땅에서 세 손가락 안에는 너뿐이 될 만한 곳이니 내 그걸 칭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물이 맑으니 여기 아이들도 촌춤에 배고 안악질 피부덕 뽀얀 듯이 내 여기 사람이었다면 누구에게든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소이다. 외눈박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은 물 맑은 이곳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는지 저마다 자랑스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해서 이 외눈 아재가 닥쳐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오. 자, 이 이야기는 저 산 넘고 질질러 멀고 먼 마을, 물 좋기로는 이 마을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대구인 마을 연못에 살던 족고비 종각에게 한 이야기요. 그 계곡 마을은 이름 그대로 계곡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산에 전기를 가득 담은 연못에서 내려온 물이 어찌나 밝고 시원한지 그 물을 먹고 사는 마을 이들은 여든이 다 된 노인도 얼굴에 주름이 하나 없고 아이들 놀다가 무릎에 날 생채기도 해가 2번 뜨기도 전에 쌍이 나와버렸다고 하지. 전기가 가득한 산답기에 그 연못에는 영물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족거비 종각이었어. 한낱 미물이었던 족거비가 전기를 받고 100년을 넘게 수행해서 영물이 된 것이지. 소마지만한 족거비가 보기엔 좀 그렇긴 해도 영물은 영물인지라 연못 바닥에 턱 자리 잡고 앉아서는 물이 탁해지지 않게 하고 풍수도 가뭄도 막아줘서 마을이 평안했던 기지. 그걸 알고 마을에서도 족거비 총각에게 해마다 공물을 바치고 했어. 그렇게 족거비 총각은 마을 사람들과 공생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었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라면 매 뻔해지도 않았을 거 아니요. 뭔가 사단이라도 났으니까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럼 무슨 사단이 났느냐? 그 마을 이장이란 작자가 욕심의 눈이 멀어 영물인 족고비 총각을 사냥하겠다 나선 것이요. 슬슬 나이 때문에 몸에 지력이 빠지기 시작한 이장은 어디선가 영물을 푹 구워 먹으면 돌로 장세할 수 있다는 헛소문을 들어서는 족거비 총각을 잡겠다고 마을 장정들을 모아다가 연못으로 몰려간 것이지. 물이 맑아 흉년칠 일 없이 풍족하게 재물을 쌓아놨으니 사람 쓰는 법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테고 밥골물 일이 없었으니 영물이 마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잊었던 게지. 족거비 총각은 연못 바닥에서 평화롭게 시험을 하다가 자기를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켠 사람들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을게요. 연못 바닥을 이잡듯이 뒤지는 병에 가만히 숨어 있을 수도 없었지. 물을 두드리고 발을 글로 끼어내라. 산짐승도 아니고 도적 두꺼비다. 겁내지들 말고 끄집어내서 잡거라. 연못 밖으로 끌고 나와라. 물을 두드리고 발을 불로 깨어내라. 산짐승도 아니고 도적 두꺼비니라.
겁내지들 말고 그 집안에서 자라라. 연못 밖으로 끌고 나와라. 이재한이 저고리 치면서 점점 족고비 총각을 에워싸갔지. 족고비 총각은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잡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신통력으로 물보라를 만들어서는 사람들을 연못 밖으로 밀어내었어. 그때 물러났으면 좋으련만 이전이란 작자는 그 정도로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지. 그래서 이번을 곱절어지는 장정들에게 숙참이며 몽둥이를 지어주고는 연못 속에 밀어넣어 버린 뒤에요. 신통력으로 기운이 빠진 두꺼비 청각은 창으로 강바닥을 찌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장정들에게 모질게 얻어맞고는 피를 절절 흘리며 꼼짝도 못하고 물 밖으로 잡혀나갔어. 100년을 넘게 수행한 이 몸이 고작 보양식이 되어 죽는구나. 인간들을 가여워하며 열심히 도왔건만 결국 미물만도 못하게 죽는구나. 두꺼비 총각은 서러워하며 호탕하게 웃는 이장 앞에 널브러졌지. 이제 당장이라도 두꺼비 총각 개가리에 칼이 내리쳐질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두꺼비 총각 몸에 새까만 기운이 거르렁거리더니만 벼랑간 호랑이 같은 울음을 길게 뱉어내는 게 아니겠소.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소? 다들 아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미물은 기운 좋은 곳에서 정진하면 영물이 될 수 있고 그 영물이 또 수양을 잘 맞추면 실수가 되어 승천을 하는데 수양 중 마음이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용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였지. 두꺼비 총각은 동기 선한 영물이었지만 이리 배신을 당하고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들 덕에 요기가 되어버린 거요. 조금 큰 두꺼비일 뿐이었던 두꺼비 총각은 요기가 되어서는 시부도새 감해지고 사람 마냥 두 발로 서서 길고 날카로워진 발톱을 휘둘렀지. 고작 시골 마을 장정들이 상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다름질쳐 달아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자신을 괴롭히던 장정들을 전부 지적 밝히고 이 잠을 한 입에 꿀떡 삼키고 나서야 연못으로 돌아갔어. 요괴가 된 두꺼비 총각 덕에 연못은 도끼로 물들었고 당연히 마을은 풍족함을 이뤘어. 얼마 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병들어 죽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고 연못은 도끼가 가득히 져 그 산의 기운을 전부 탁하게 물들여서는 산짐승은 물론 영물들까지 다 여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지. 고작 한 인단의 욕심 때문에 세속 노름도 함식한 좋은 곳이 요괴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요. 잠시 말을 멈춘 외눈박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자 열심히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는 마을의 자랑거리인 맑은 냇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외눈박 역시 한동안 그들처럼 가만히 물길을 주시하다가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비단 영물이다.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럴 것임이다. 자연이란 것은 우리가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산없이 베풀어 주기에요. 거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지. 욕심을 이기지 못해 더 큰 것을 원하고 빼앗으려 든다면 전부 잃고 말고요. 이 마을의 맑은 기운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니 언제나 감사하고 또 필요한 만큼 누리시오. 계곡마을의 비극, 두꺼비 총각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자, 그라 이 외눈박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소이다. 꽤나 감명이 깊었는지 마을 사람들의 손뼉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고 저마다 이야기값으로 먹을거리나 돈 따위를 외눈박이게 내밀었다. 그 두꺼비 총각은 어떻게 되었소? 누군가의 질문에 외눈박은 안대를 슬쩍 만지며 대답했다. 요괴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올 조선 제1의 요괴 사냥꾼에게 성불당했지. 솜씨 좋은 요괴 사냥꾼이라 운기 선한 두꺼비 총각은 지옥에 가는 대신 미물로 다시 태어나 물 맑은 어딘가에서 다시금 신수가 되기 위한 수양을 하고 있을 거이고. 아, 그래. 그게 이곳일지도 모르지. 내 이리도 물 맑고 기운 좋은 고을을 오랜만이라 하지 않았어. 하면서 꼴꼴 웃어넘기는 외눈박을 보며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하며 고기를 끄덕여 보였다. 난이 늘 성기에게 말했지. 난 요괴사냥꾼이여. 초롱각시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치하러 왔지. 초롱각시를 남자들을 깨어 장각을 걸고는 청기를 뽑아먹는 요괴이야. 내 놈은 하루 이틀만 더 지났어도 초인장이 되었을 거야. 차림새를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죽은 것 같은데 시험은 이미 끝났으니 포기하고 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그리고 자신의 비 근처에 얼씬 서 말게. 그 말 끝으로 요괴 사냥꾼은 사라졌어. 인점이 드문 산길의 숲은 지나가던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 경관을 감상하게 할 정도로 울창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무에 매단 새끼줄을 잡고 비장하게 목을 걸려 하는 청년 덕에 기급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어차피 가서 양이 없어. 난 기분만이 없어. 가자. 미름치 가보자. 가자. 한참 동안을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던 청년은 마침내 결심이 섰는지 둥글게 묶은 줄의 끝부분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청년이 딛고 있던 도등터를 발로 탁 쳐내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숲에서 기극적인 끝을 맞이할 게 분명했다. 하지만 뒤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냐. 청년은 사들쩍 놀라주었어. 머리를 줄에서 째매야 했다. 여보게, 어거지야. 중수요. 이야기.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돌아본 그곳엔 나그네인 듯한 남자 하나가 삿갓을 쓰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서 있었다. 왼쪽 눈에 안대를 차고 있어 무서워 보일 만도 하건만 나그네의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 덕에 그런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았다. 청년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가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곧 누군진 모르지만 남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그녀가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오. 그 대답만으로도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는지 나그네는 웃으면서 되물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청년은 그다지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나그네에게는 왠지 모르게 말을 끌어내는 재주가 있었다. 코블리게 시절부터 사무한 여인이 있었어. 난 그 여인을 위해 태어났다 해도 틀릴 것 없었지. 그녀 역시 내게 마음을 주었어. 시간이 지나면 우린 혼인을 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건만 그 여인이 다림이 시집을 가버렸어. 그녀의 집안에선 나 같은 보잘것없는 놈보다는 그 자체 미쳐왔던 모양이요. 지금 먼 마을로 시집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음참이니 더 이상 말리지 마시오. 나 혼자 삼나 살아갈 이유가 없소. 나그네는 작게 혀를 끌끌 찼다. 청년은 곧 나그네가 자신에게 온갖 뻔한 말로 소리들을 내려놓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그네는 설교 대신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었다. 자네, 아무래도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나 보구만. 다시 얘기하지. 난 자네에게 이렇게 말했네. 이리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는 게 어떤가? 청년은 다시금 멍하게 나그네를 바라보았다. 그렇지. 이거 내 소개를 안 했구만. 나는 이야기꾼 외눈박이라 안 해. 외눈파, 박시종이니 다들 그렇게 부르지. 내가 이 아부심 하나로는 조선 땅에서 대자가 없는지라 새끼 밥 먹듯이 귀신을 풀어줘야 개운해지거든. 근데 이 정치 좋은 곳에서 나무에 대고 말하기는 좀 아쉬워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렇게 자네를 보게 된 것이지. 이야기를 잠으로 듣는 이가 있어야 신명이 나는 법이니 볼 일이 있으니 좀 나중에 보고 신흥은 내 이야기나 좀 들어주게. 청년은 당혹감을 감추기 힘들었다. 하지만 외눈박은 그런 청년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목을 다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오다 보니 여기 초를꽃이 아주 예쁘더구만. 그걸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다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떠올랐으니 내 들려주게. 자, 이 이야기는 저기 산 넘고 들들 멀고 온 숲에 살던 초롱같이에 관한 이야기. 옛날 어느 멀고 먼 산속에 햇볕조차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 있었어. 횃불까지 삼켜버릴 정도로 깊은 어둠이 서린 그 숲은 밤의 숲이라 불리며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한 품을 가지고 바보 시험을 보러 가던 젊은 선비 하나가 길을 잃곤 그 밤의 숲에 발을 디디게 되었지. 길도 보이지 않고 하늘도 보이지 않고 횃불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봐도 빛은 한 자막 달까 말까 한 거리까지밖에 비치지 못했지. 낭패다 싶어 고심하던 그때 멀리서 반딧불이 마냥 작은 불빛이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야.
옳거니 저기가 길이구나. 선비는 그 희미한 빛을 향해서 조심조심 나아갔지. 한참 동안을 돌에 치이고 풀을 헤치면서 나아가자 그 빛이 가까워졌어. 그리고 지면을 밝히고 있는 그 빛을 본 순간 선비의 마음에 뭔가 훅 하고 들어왔지. 그 밝은 빛이 웬 여인이 들고 있던 초롱털이었어. 커다란 횃불로도 물리지 못한 어둠일진데 그 희미한 초롱불이 지면을 싹 밝히고 있었지. 하지만 선비의 마음을 건넨 것, 그 초롱불이 아니야. 이 여인이었지. 다소곳하게 초롱불을 들고 있는 여인은 이 세상의 꽃이 아닌 듯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 가볍게 내리감는 작고 도톰한 입술에 발그레하게 엉제낀 볼을 그걸 다 담고서도 조망만한 얼굴빛이 양비비가 되살아난다 해도 이렇게 곱지는 않았을 거야. 선비가 당황해서 말도 못 꺼내자 여인이 지처럼 감미로 눈섬어 말했어. 치를 잃으셨군요. 이 숲은 기운이 강하여 이런 신묘한 물건이 아니면 분간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안내해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해가 떨어져 위험하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한 묵고 가시는 게 어떨지요? 선비는 조이인 듯이 여인을 따라 숲 짙은 곳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 식구는 아무도 없어. 괴골 같은 집이지만 식소름커녕 짐승소리도 들리지 않아 선비가 물었지. 소녀, 팔자가 기구하여 오래전 가족을 모두 잃고 이 외진 곳에서 쓸쓸히 혼자 살고 있나이다. 그렇다고 살림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고 방에서 쉬고 계시지요. 숲에서 헤매시느라 기력이 상하셨을 테니 설삼을 봐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한땀을 내주었지. 선비는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얼떨떨한 기분이었어. 금세 차려진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그 어여쁜 여인이 웃으면서 향긋한 수육까지 따라주자 얼떨떨 하다못해 머리가 어지러지해지기까지 했지. 그래서인지 두어 잔 받아먹을 순에 소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야. 선비는 여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과몰해서 억지로 감기는 눈을 붙잡아 거쳐 모았지. 이대로 잠들어 버리면 난이 밝을 것이고 그럼 여길 떠나야 할 테니 말이야. 하지만 눈꺼풀은 차마 장사가 와도 못 들어 올리는 법이니 순식간에 픽하고 정신을 놔버렸지. 그렇게 한동안 꼭 정지에서 품어지는 새알 마냥 더 자고 일어나니 이게 웬걸? 그 아름다운 여인이 제 품에 또 안겨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 뭐 그렇겠지. 야심한 밤에 술이 있고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이런 사나니 나만 있지. 아무튼 거수서 깨어난 그 여인에게 당당히 책임을 지겠노라 말하니 그 여인도 싫지 않은지 부끄러운 듯 배시시 웃는 게 하여간 부자 같아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선비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였어. 내 이제 막 혼인을 약조한 참이지만 그대 곁을 잠시 떠나야 하오. 마 역시 떨어지는 것이 내키지는 않으나 바보를 보러 올라가는 길이었으니 잠시간만 기다려주시오. 네, 꼭 합격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어. 그러니 이 숲을 나가는 법을 알려주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여인은 눈웃음을 치러 보이며 대답했어. 이 숲의 밤은 기나이다. 먼지 깊고 진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밖에서의 하룻밤이 이곳에서 며칠은 될 터이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니 과연 한숨 푹 자고 일어났음에도 밖은 여전히 밤인 거야.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자니 여인이 다시 술상을 차려 들어왔지. 저녁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밤이 지나지 않아도 거기 있는 질터이니 저녁상을 몇 번이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행복하고도 심오한 밤이 계속된 거야. 저녁상을 받아 여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인은 품에 안고 잠들고 한참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그날 밤이었으니 다시 저녁상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말도 못하게 행복해서 성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았어. 그렇게 12번째 저녁상을 받고 잠이 들었을 때 성미는 귀총이 나갈 것 같은 비명 소리에 놀라 눈을 떠야 했지. 정신을 차려보니 웬 낭인 하나가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서는 칼을 들이밀고 있었어. 웬 놈이냐? 여기가 어디하고 횡패를 부리는 게야? 두손 당장 놓지 못할까? 성비가 풍연하게 일어나 일간을 커무었지만 낭인은 전혀 동의 없이 말했어. 정신 차려. 넌 지금 소롱각 씨에게 어여 있으니 네 꼴을 제대로 보고 인연의 꼴을 제대로 봐라. 성비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 다시 봐도 아름다운 여인인데다가 잔이손을 내려다보고 얼굴을 더듬어 봐도 이상한 건 없었거든. 그걸 보고 있던 낭인은 한숨을 쉬는 듯 하더니 그대로 칼로 여인의 목을 채버렸어. 그래! 놀란 선비가 소리쳤지만 이내 숨을 헛헛 들이쉬어야 했어. 좀 전까지 아름다웠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낭인의 손에 들린 건 아기같이 생긴 요괴의 머리였지. 머리 위에 초롱불 같은 걸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끔찍한지 당장이라도 도악질이 나올 것 같았어. 그제야 선비 눈에 씌인 것들이 벗겨져 사망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지. 저녁상이야뭐 차려진 뭐 두덩이에 지렁이요 술이라고 따라진 거야 부자물을. 선비가 들어앉은 것도 괴물 같은 짐이 아니야. 습하고 칙칙한 동굴 아니었지. 다시 내려다본 손에 꼭 해골마냥 함상에 있어. 저도 모본 얼굴도 탁하고 기침을 길어 있었어. 낭인은 선비에게 말했지. 난 요괴 사냥꾼이여. 초롱각시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퇴치하러 왔지. 초롱각시는 남자들을 깨어 성각을 걸고는 총기를 뿜어오는 요괴이냐. 내 놈은 하루 이틀만 더 지났어도 소인장이 되었을 거야. 차림새를 보아하니 바보를 보러 올라가던 중인 것 같은데 시험은 이미 끝났으니 포기하고 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그리고 자신을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게. 그 말을 끝으로 요괴 사냥꾼은 사라졌어. 초롱각시가 죽어서인지 숲은 어둠이 물러가 있었지만 청년은 허탈함에 지저앉았어. 우습게도 요괴의 홀의 시험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사라졌다는 생각 때문에 사유의욕을 잃어버린 거야. 초롱 아기에게 홀려있던 그 시간이 선비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 그걸 잃었으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지. 외눈박은 어느새 이야기에 빠져든 청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말했다. 어떤가? 바보 같지 않은가?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사랑 타령하는 그 성미가 말이야. 청년은 거뜩 정신을 차리고 부어러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상황과는 분명 다르지만 죽겠다고 나서는 자신의 모습만은 성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어였다. 다행히도 그 성비도 그렇게까지 어리석지는 않았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공부를 했지. 겉된 집착은 버리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야. 청년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외눈박이게 물었다. 그래서 그 성비는 나중에 장원급제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요? 외눈박은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 이 과거 시험이란 게 그리 만만치 않았으니 결국 떨어졌다고 하더구만. 대신 마을에서 참한 색시를 얻어서 자식도 낳고 손지도 보고 잘 살았지. 천수를 다 노리고 가족들 품에서 잠들듯이 편하게 눈을 감았다고 들었어. 사람 일이란 게 다 그렇지 않겠나? 독이 영안은 아니더라도 천상지에는 아니더라도 목숨만 붙어있으면 어떻게든 살 부실이야 생기기 마련이고 또 살다 보면 그럭저럭 살법해지지 마련이니까 말이야. 어떻게든 살아시기 말. 청년은 조용히 외눈박의 말을 되메었다. 그걸 보고 있던 외눈박은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이 외눈 아재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네. 들어줘서 고맙구만. 그럼 입도 풀었고 탄의심도 했으니 이만 가보도록 하겠네. 내 볼 일은 끝났으니 차던 거 마저 하시게. 외눈박은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서는 청년에게서 멀어져 갔다. 청년은 한동안 외눈박의 뒷모습을 보다가 새끼줄을 걸어놨던 나뭇가지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 걸어놓았던 새끼줄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이야기 따스로 내 바다남새. 재미난 이야기였으니 그리 손해보는 장사면 아니었기에. 언제 걷어갔는지 모를 새끼줄을 흔들어 보이며 껄껄 웃는 외눈박의 모습에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실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느긋한 걸음으로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로 가는 길엔 외눈박의 말대로 초롱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오늘을 서쪽새가 참 이쁘게 도는구만. 외눈박은 성길을 걸으며 해질녘에 들려오는 소쪽새 소리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산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먹을 만한 주막이 나올 테니 소득을 것 없었다. 신안 마을에서 이야기값으로 제법 쏠쏠하게 주머니를 채웠으니 돈이 부족할 일도 없었기에 안 그래도 여유 넘치는 외눈박의 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그런 여유로움을 비웃듯이 실험이 덥수룩한 산의 너댓맨이 외눈박의 길을 가로막았다. 대체 무슨 일이시여? 외눈박이 능청스레 묻자 계장인 듯한 사내가 대답했다. 내 제 지인들을 사람이 얼시다. 여기에 지나가려면 토행료를 내야 하니 가진 거 전부 내놓고 가셔. 송머리도 한순간에 갱공 잘라버릴 듯한 큰 칼을 쓰다듬으며 으름장을 놓는 꼴을 보니 난 산적이니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것 다 내놔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 살벌한 기세는 누구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이오지식 싸하고 곡소리를 내 마땅하구만. 외눈박은 무슨 이야기라도 들으면 크게 웃고는 대답했다. 아이고 미안하오만 내 필요한 이야기뿐이라 가진 돈이 없소이다. 그래도 내 아부심 하나는 천적군이 안석군 부럽지 않으니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값을 치를까 하는데 어떻겠소이까? 대장과 사내들은 그 말에 실소를 던졌지만 외눈박이 지치다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그것도 좋지. 어차피 심심하던 차였으니 어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시고 대신 재미없으면 그놈의 혀를 싹 하고 베어갈 테니 하고 아시오. 외눈박이 자신 있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며 목을 가다듬자 사내들은 기랑겨 바위에 편히 걸터 앉았다. 자, 이 속은 소쪽새 소리가 이쁘게 들려서 참 좋소이다. 내 이야기만큼 노래도 좋아하는데 이 소쪽새 노래소리 덕에 즐겁게 걷다가 딱 어울리는 이야기가 생각났지 뭐여. 안 그래도 어디서고 풀어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가 생겼구려 그래. 자, 이 이야기는 저 산동포 들질로 멀고 먼 숲에 사는 노래하는 요괴 소쪽이와 장님 해불 부는 소리쟁이에게 한 이야기요. 소쪽이라 함은 노래를 부르는 요괴인데 생긴 건 꼭 세타를 뒤집어쓴 여인마냥 깃털이 숭숭 나있고 큼직한 소리까지 달렸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지금 때문에 죽은 사람 시체를 파먹은 소쪽새가 요괴가 된 거라 기다. 아무튼 이 소쪽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니 아주 낭낭하고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홀려와서는 하고 잡아먹는다는 것이. 사람 고기 맛을 본 소쪽이는 다른 건 쳐다도 안 보고 사람 고기만 놓거든. 고작 노래로 어떻게 사람을 깨어내나 하겠지만 이 소쪽이 목소리에는 신묘한 힘이 있어서 듣기만 해도 몸이 노곤해지고 정신은 또 몽롱해지는 것이야. 노는 자꾸 슬쩍 감기는데 다리는 또 절로 소쪽이 쪽으로 상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사람을 깨어내어 잡아먹던 소쪽이가 어느 날 소리쟁이를 만났어. 소리쟁이는 뭐냐 하면 그냥 또돌이 학사요. 앞이 안 보이는 봉사지만
할금 연주 실력이 기가 막히기로 유명한 이였지. 그이가 멀리서 들리는 소쪽이 노랫소리에 반해서 할금을 등에 메고 지팡이로 땅을 짚어가며 산을 탄 것이요. 소쪽이는 소리쟁이를 보자마자 한 입에 콜떡하려고 했지만 소리쟁이 등에 맨 해금이란 악기가 문득 궁금해지더라 말이지. 어차피 봉사라 자기 모습도 안 보일 테니 괜찮겠다 싶었을 뿐이요. 소리쟁이는 가까운 곳에서 소쪽이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노래가 끝나니 감탄하며 말했소. 제가 미천한 악사일 뿐이지만 귀는 잘못 트여있다 자부했는데 이리도 아름답고 영롱한 목소리가 있을 거란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차면 재즈긴 해도 저 역시 악사 나부랭이인지라 아한 욕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즉 내키시면 제가 아가씨님 소리에 맞추어 장을 뜯어보아도 괜찮으실런지요? 소쪽이에게 노래는 먹이를 유인하는 미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만 소리쟁이 이야기는 좀이가 당겼소. 그래서 한 번쯤 어우러지기로 했지. 좋습니다. 악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 적은 없으나 그대의 실력이 좋다면 좋은 선율이 만들어지겠지요. 소리쟁이가 해금을 켜기 시작하자 투술투보도 청량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소쪽이는 그 소리에 반해 자기도 모르게 심혈을 기울여 노래를 불렀지. 누구든 감탄을 터뜨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노래. 노래가 끝났을 때 소리쟁이의 감긴 눈에선 감격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소. 소쪽이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라 숨을 몰아쉬어야 했지. 둘의 조화가 그 정도로 험했던 거요. 그날 이후로 소리쟁이는 매일매일 소쪽이를 찾아왔고 그의 악기와 소쪽이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했지. 사람을 꿰기 위한 노래가 아닌 감동을 주기 위한 노래만 부르게 된 거요. 노랫소리가 어찌나 훌륭한지 산새도 짐승도 바람도 물도 가람이 노래를 들으며 머물다 갈 정도였지. 계절이 두 번 바뀌기도 전에 소쪽이는 사악한 요괴가 아닌 천명의 소리꾼이 되어갔어. 소쪽이는 지금이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내심 두려운 게 있었지. 소리쟁이에게 자신이 요괴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요. 숨긴다고 언제까지고 숨겨지지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소리쟁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도 적지 않았소. 내 이름 말해야지. 내 이름 말해야지. 매일같이 다짐하면서도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질 않았지. 진실을 안 소리쟁이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웠던 거요. 그렇소. 어느 순간 용계의 소쪽이가 인간 소리쟁이에게 영모를 품게 된 거요. 터무니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쪽이는 모질게 마음먹지 못하고 진실을 아름다운 목소리에 덮어 가리며 그저 노래를 불렀어. 그러던 어느 날 소쪽이에게 누군가 찾아왔어. 소쪽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옥의 선역이었지. 그의 모습을 본 소쪽이는 자신이 감히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대본에 알 수 있었어. 그 사냥꾼이 여간 얘기가 아니었거든.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소리쟁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괴로웠지. 그래서 소초기는 그 자리에서 요괴 사냥꾼 앞에 엎드려 비로소 나으리 이렇게 간청드리나이다. 제가 비록 지고 없어져야 할 요괴이나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인간을 연모하고 아름다운 노래에 마음을 빼앗겼으니 제발 한 번만 길은 좀 넘어가 주십시오. 앞으로는 다시는 인간을 해치지 않길 말다. 사냥꾼은 소초기의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임을 알아챘어. 그의 눈은 거짓말을 알아채는 아주 신묘한 침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게 진실이라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지. 소초기는 이미 수많은 인간을 잡아먹은 억부가 있었으니 말이요. 요괴 사냥꾼은 차갑지만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 네 말이 진실임을 내 잘 알아주었다. 하지만 과거의 업 때문에 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구나. 다만 네가 정말 사악함을 벌였다면 내게 목숨을 잃어도 원래의 소쪽새로 다시 태어날 것이니 나쁜 마음을 버리고 끝없이 정진하여 억을 청산하던기야. 비록 수십 수백 년이 지날 동안 수많은 환생의 굴레를 넘어야 하겠지만 네 업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네가 사모하는 이와 함께할 수 있을 거다. 소초기는 과거의 죄가 깊어 소리쟁이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한편 언젠가는 소리쟁이와 영이 다시 닿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심압을 품었지. 그런 소초기를 사냥꾼은 고통없이 성불을 시켜주었고 말이요. 소초기는 성불 직전 소리쟁이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 하오. 그 소리가 어찌나 고슬픈지 요괴 사냥꾼의 눈시울마저 붉어졌다고 하지. 요괴 사냥꾼이 떠난 후 여느 때와 같이 소리쟁이가 찾아왔고 소초기의 지척이 느껴지지 않아 몹시도 당황했어.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소초기를 기다리던 소리쟁이를 해질 역이 되자 자리를 떠났어.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산을 올라 같은 자리에서 소초기를 기다렸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소초기가 다시 돌아올 걸 믿었지. 아니, 어쩌면 소초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녀와의 인연과 노래가 소중해서였는지도 모르. 나이를 먹고 산을 오르는 게 버거워졌음에도 소리쟁이는 언제나처럼 산을 올라 각자 자리에서 소초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치면 힘겹게 몸을 일으켜 돌아가곤 했지. 그렇게 평생을 돌아올 수 없는 일을 그리워하던 소리쟁이는 바람이 슬프게 풀잎을 연주하던 날 소초기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잠들던 눈을 감았소. 외눈막은 배초록 타는 듯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말을 이었다. 그가 쓰러져 죽은 곳에는 세상 들어본 적 없는 들풀이 자라났지. 그게 바로 지금은 어디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리쟁이 풀이요. 소리쟁이가 소초기를 기다리기 위해 들풀로 환생을 한 짓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초기와 소리쟁이는 다시 만날게요. 연이란 게 그런 것이거든.
묘개들, 흰가미들, 산새 등 들풀이 등 이온이 닿으면 만나기끔 되어 있어. 어쩌면 이 산에 사는 새가 소쪽일지도 모르고. 소쪽 새 소리에 기분 좋기에 이파리를 흔들어대는 들풀이 소리짐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언젠가는 둘 다 인간으로 관심해서 다시 한번 소리를 맞추며 멋진 노래를 들려줄 거라 미소이다. 자, 그럼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어.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대장과 사내들은 빙직이지 않았다. 정치에 맞지 않게 감상이 젖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제법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은은박이 떠나려 하자 대장 사내가 터뜩 정신을 차리고는 그를 막아섰다. 아니지. 좋아. 내 이야기는 재밌게 들었어. 그러니 그 혓바닥을 뿜는 법 참아주지.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에 부족하니 그 등짐은 내려놓고 가시오. 은은박은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비싼 밥 먹고 열심히 잘을 썼다미말 이제는 손도 쓰게 하는구만.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던 대장의 눈앞으로 개나무 지팡이가 훅 하고 날아들었다. 어이쿠 소리를 내며 나둥글하시는 대장의 꼴을 보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내들이 저마다 기합을 내지르며 은은방에게 달려들었지만 곧 대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소리며 어깨를 붙잡고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어떤 이론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함께 즐기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지만 그 불안한 느낌과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한국의 어둠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